안녕하세요. 서정의 경제펀치 서정입니다. 한국 경제의 오늘과 내일을 고민하고 통쾌한 한방으로 문제점까지 해결해보는 경제펀치. 오늘은 자동차 문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요즘 자동차 하면 BMW 기억하시죠? 독일차 유명한데 연쇄 화재 사태로 소비자들의 열불이 터집니다. 이번 뜨거웠던 더위만큼이나 더 열불이 터집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오늘 펀치를 날려볼 주제, 호갱이 불났다. BMW 사태로 본 소비자 주권. 호갱이 불났다. 여기서 호갱이라는 뜻은 손해를 뻔히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계속 소비를 하고 있는 그런 소비자를 일컫는 자조적인 말이죠. 오늘 BMW 사태를 꾸준히 지켜봐 오신 경제 전문 변호사,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이신 최단비 교수님, 건강대학교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벌써 이제 이건 뉴스도 아니에요. BMW 사태는. 그렇죠. 너무 많이 알려졌고 또 많은 소비자들이 그동안 많은 관심을 가져왔기 네. 때문에 사실은 익숙한 주제긴 하지만 네. 아직도 진행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네네. 우리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하여튼 열불이 좀 터졌는데, 네. BMW를 직접 모시는 소비자도 소비자지만, 그냥 이 사태를 지켜보고 있는 일반 시청자 입장에서도 좀 열불이 나요. 그렇죠. 사실은 이 열불이 난다. 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과연 BMW 코리아가 처음에 이러한 차량의 결함과 관련되어서 이의를 제기했을 때 했던 좀 태도들로부터 나온 게 아닌가 싶어요. 네네. 처음에 이 BMW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BMW의 어떤 일정의 부품의 문제가 아니냐, 즉 제품의 결함으로 인한 화재가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BMW 회사 측에 일정한 자료 정보를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의무적인 자료 정보 요청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지지부진하게 자료를 제대로 내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BMW가 우리나라의 소비자들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호갱으로 보는 게 아니냐, 이러한 좀 불만들이 나왔던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무엇보다도 이런 예의라고 그럴까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사실 한번 문제가 되기 시작하면 무섭게 물이 붙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아마 그런 국민 감정을 좀 건드린 측면이 있지 않은가 싶은데, 한번 이제 감정을 이제 어느 정도 좀 가라앉히고 네. 한번 객관적으로 보죠. 뭐가 문제인 겁니까?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리면 이 BMW에서 연속해서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고 연속해서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하는데 특정한 제조된, 예를 들면은 지금 다 알려져 있죠. BMW 510의 디젤 차량에서 이런 화재가 발생했다라고 알려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사고의 화재 원인이 무엇인가를 먼저 조사를 했고요. BMW 측에서는 EGR이라고 해서 이 배기가스가 있어요. 그래서 냉각수가 흘러나오는데 그 부분에 문제가 있음으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인정을 하고 지난 8월 20일에 전격적으로 한 10만 대가량을 이 문제가 있는 부품을 수리하고 클리닝하는, 청소하는 것들에 대한 리콜을 시행하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 10만 대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국내에서만 그래서 10만. 우리나라에서 최대 규모의 리콜입니다. 그렇군요. 많이 팔렸군요. 엄청 팔렸죠. 네네. 하여튼 BMW 사랑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 근데 사실 차에 불이 붙어서 불이 나는 사례들은 아주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있다고 믿는 일이라고는 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차량 화재들이 꽤 많더라고요. 네, 예를 네. 들자면 거의 한 10,000대 중에서 한두 대가량이 평균적으로 차량 화재가 난다라고 네, 네. 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국회의원실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BMW가 1.5%로 가장 높았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러한 차량 화재와 관련된 것과 이번 사건은 좀 다른 것이 조금 다른데. 사실 차량 화재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네, 수가 네. 있지 않습니까? 차량 자체의 결함일 수도 있지만 네. 예를 들면은 폭우가 많이 와서 배전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네. 아니면 차량이 여러 가지 파손이 됐는데 네. 그것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생긴다든지 네. 이러한 그 화재의 발생의 원인이 여러 개가 있다고 한다면 이번 BMW의 리콜 사태를 촉발시킨 화재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모델의
특정한 차량의 특정한 부품으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제조물 책임의 문제가 아니냐라는 사건입니다. 그러면요, 다시 제가 묻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 당사자인 BMW가 일부 차종의 경우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시인을 했고 리콜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울분이를 터뜨리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떤 문제가 남아있는 건가요? 먼저 이 소비자들 중에서 네. 피해를 입은 BMW의 차주들 같은 경우에는 BMW의 이 결과를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정말 EGR이 문제이냐. 왜냐하면 다른 화재들도 발생하거든요. 8월 20일에 리콜이 시행되고 나서 그 이후에 29일과 30일 이틀간 3차례의 추가적인 화재가 발생을 했는데 여기를 보면 문제가 되어 있던 지정인 차종이 520 차종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피해자들은 계속해서 어떤 문제를 얘기하고 있냐면 이것이 시스템적으로 소프트웨어에 온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BMW가 얘기하고 있는 단순히 EGR의 문제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10만 대로 리콜을 한정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넓게 범위를 잡아서 조사를 하고 문제가 있는 차량에 대해서 리콜을 해달라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BMW 측에서는 추가적으로 발생한 3건의 화재는 리콜 차량이랑은 무관하다는 거죠. 첫 번째 차량 같은 경우에는 폭우가 와서 배전에 문제가 생겼다. 두 번째 차량 같은 경우는 원래 사고가 되어 있던 차량이고 그 이후에 정기적인 점검이 BMW 측에 없었기 때문에 리콜의 문제와는 전혀 별개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차량 화재가 아까도 우리 말씀 나눴습니다만 전혀 일어나지 않던 것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뭐 이따금 일어날 수 있는 아까 1% 정도 수준에서 일어나고 있었는데 이번에 아마 그 모델이 문제가 된 모델 이외의 몇 군데에서 지금 또 계속 화재가 나니까 맞습니다. 이 리콜의 대상을 광범하게 넓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소비자들의 의구심이 남아 있는 거군요. 네. 또 하나 궁금한 건 그렇다고 한다면 이 모델이 우리나라에서만 팔리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다른 나라도 팔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다른 나라에서도 이렇게 시비가 계속 붙고 있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유럽과 일본에서는 이미 리콜에 대해서 얘기를 맞춰졌기 때문에요. 뭐 거기에 대해서도 뭐 리콜의 범위라든지 이러한 논란이 있을지언정 리콜 문제는 정리가 됐습니다. 어떻게 거기는 그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됐죠? 그러니까 그냥 대외적으로 발표했을 때는 리콜이 되겠다. 우리나라도 리콜을 해주겠다라고 했지만 네. 리콜의 범위라든지 규모에 대해서는 항상 리콜을 결정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부수적으로 그러한 그 논쟁들은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들도 논쟁이 있을 거라고는 봅니다. 네네. 근데 지금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렇게 BMW에 대한 문제들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라고 보도를 통해서 알려져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또 소비자들이 분노한 하나의 더 이유는 리콜을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약속을 했는데 이 약속이 점점 연장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BMW사 측에서 최선을 다해서 한국 소비자들에게 리콜을 해주겠다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연장이 되느냐 이러한 불만을 제기했고 BMW사 측에서 원래 보통 리콜은 1, 2년 정도가 소요되는데 한국에 있는 소비자들에게는 최대한 빨리 올해 내로 맞춰주겠다라고 약속은 했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이 차주들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 과 우리나라와 이제는 일본까지 동시에 리콜이 진행되는 것이면 부품의 수급에는 한정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연 그럼 유럽과 일본보다 우리나라의 차주들에게 먼저 부품을 수급할 것인가? 그렇지 않다면 올해 내로 리콜은 어렵지 않겠느냐? 즉 저것은 그냥 빈 약속이 아니겠느냐? 이러한 우려들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네. 뭐 나름 우리의 감성을 건드렸던 초기 대응에서 이제 넘어서서 아마 맞습니다. 감성적으로 최대한 서비스를 하겠다라는 말인 모양인데 그 말이 지켜지는지는 또 지켜봐야 되겠군요. 네. 근데 아무튼 이 소비자 주권 시민회의에서는 독일 본사 또 한국 임원 해서 한 7명을 검찰에 고발했어요. 네, 맞습니다. 고발한 어떤 법에 근거해서 어떤 문제로 고발이 된 겁니까? 이 고발은 자동차 관리법이랑 사기로 고발이 됐어요. 사기? 네. 자동차 관리법 같은 경우에 이 차량을 안전하게 유지해야 되고 결함이 있으면 이것을 파악을 하고 다시 안전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알면서도 이걸 은폐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오랫동안 장기간 동안 이것을 알지 못했을 수가 없다. 자동차를 제조하는 입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을 알았음에도 이것의 결과를 은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차 관리법 위반과 이것을 고지해줘야 되거든요. 원래는 물건을 파는 사람은 이러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고지를 해야 되는데 이런 중요한 문제를 고지하지 않고 물건을 판매했으니 사기라는 혐의로 지금 현재 고소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며칠 전에 압수수색도 했습니다. 좀 더 강한 어떤 그 법조항을 좀 적용할 방법은 없을까요? 사실은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대표자가
그렇게 형사처벌을 받는 것도 무서운 일이지만 네, 네. 손해배상이라든지 아니면 기업의 수익의 일정 부분을 가져가는 것들에 대해서 더 큰 타격을 네, 입고 네. 더 좀 두려워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좀 더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우리가 검찰에 고발은 했는데 고발 당한 쪽이 이렇게 겁을 먹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국내이고 국내 지사이기 때문에 사실은 국내 지사 이외의 외국의 본사까지도 우리나라가 압수수색을 한다거나 네. 형사처벌을 하기는 사실상은 네. 어려운 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사 차원에서는 그렇게 두려움을 안 가질 수도 있겠죠. 네, 네. 이게 지금 또 이렇게 쭉 말씀을 듣고 보면 결국 문제가 된 차량이 있다면 그걸 조목조목 잘 조사를 해서 하여튼 해당되는 모델들을 잘 리콜 받아서 이렇게 처리하면 되고 그 자동차를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 피해자니까 피해를 이제 보상을 받으시면 네. 될 텐데 왜 이렇게 온 나라를 들썩거리게 했을까요? 소위 호갱이라고 하는 표현처럼 외국 기업들이 우리 소비자들을 너무 깔본 거 아니냐 뭐 이런 느낌인 네. 모양인데 실제 그렇게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이게 이번 사건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나진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만 가지고 그렇게 우리나라의 소비자를 호갱으로 취급하느냐는 BMW 사태 단지 하나만 봐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네. 이제까지 발생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자면 뭐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이케아 사건. 네. 이케아는 이 서랍장을 아이가 올라가다가 네. 자꾸 뒤로 넘어지는 사건들이 미국에서 네. 몇 번 발생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뭐 이코 조치를 해라, 소비자에 네. 대해서 구제를 해라 이러한 것이 있었는데 똑같이 우리나라에서도 네. 같은 제품이었습니다. 근데 이케아가 우리나라의 소비자들에게 했던 보상과 네. 미국 내에서 하는 보상이 너무 다른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우리나라 소비자들만 호갱이냐? 네. 왜 똑같은 보상,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차별화된 보상안이 나오느냐?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소비자는 호갱이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랬죠. 이게 사실은 자동차라는 문제이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걱정을 했던 건 주차장에도 맞습니다. 주차도 못 시키게 네.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건 이게 일반 다른 피해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럼 정부가 어떤 뭔가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사자 간의 소송으로 해결하든지 문제를. 안 그러면 이 다른 제3자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한다면 정부가 나서서 이 행정명령을 하면 되는데 왜 화끈하게 행정명령을 못 내리는 이유입니까? 운행 정지 명령도 이제 굉장히 이례적으로 내렸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그 당시에 지금 정부에 대해서도 사실은 피해자들이 좀 이제 감정적으로 이제 하고 있는 이유가 정부가 원인 규명에서 늑장 대응을 했다라고 보고 있는 피해자들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원인 규명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 이 원인 규명 과정에서 기간을 네. 너무 넓게 잡은 겁니다. 그래서 올해 내로 처음엔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막 그 피해자들이 왜 이렇게 원인 규명이 오래 걸리냐 하니까 네. 다시 이제 입장을 10월까지로 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정부 입장에서는 최대한 빨리 하겠다라고 했는데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또 10월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을 왜 초반에는 연말로 했느냐. 너무 이렇게 늑장 대응을 하는 게 아니야. 이러한 또 얘기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 입장에서는 이례적으로 운행정지 명령도 내렸지만 피해자들이 보기에는 정부가 너무 예를 들면 기업에 대해서 제대로 된 행정명령을 내려줘야지 소비자들의 소송 같은 것들을 뒷받침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 이러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조금 이렇게 차분하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긴 네,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다른 나라들 사례도 있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유독 하여튼 이번 여름에 더위만큼이나 뜨거웠던 사건입니다. 아까 이제 이케아 사건까지 얘기를 하면서 왜 우리가 이런 일만 되면 좀 더 과하게 이렇게 반응하는가 네. 보면은 호갱이라고 하는 우리가 좀 무시당하는 것 같다. 이거 우리 무시당하면 못 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왜 이런 근본적으로 왜 그럴까요? 일단 국가에서 행정명령을 발령한다 하더라도 그 행정명령 이후에 나오는 그 기업에 대해서 피해가 있어야 돼요. 네. 기업이 이렇게 예를 들면 하자가 있는 물건을 판매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얻는 이익보다 하자가 있는 물건이 나중에 문제가 되어서 한 번이라도 문제가 한 됐을 번에서 경우. 문제가 돼서 회사에 손해가 있는 게 더 커야지 회사들이 이런 것을 두려워하거든요. 그렇죠. 소위 말하는 일벌백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소비자들을 보호하는 규제가 아직은 예를 들면 미국보다는 미약한 겁니다. 그것이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약해요. 들여오긴 했지만 약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피해가 왜 발생했는지를
소비자가 입증을 해야 돼요. 소비자가 그렇군요. 입증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굉장히 어렵죠. 제조물 책임법에서 결함을 투정하는 조항이 있지만 네. 이 결함을 투정하는 조항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손해가 발생했을 때 추정을 해주는데 네.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재산의 손해가 발생한 거잖아요. 물론 이 재산의 손해가 발생해서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끼칠 가능성이 높아서 우리는 걱정을 했지만 결과를 두고 보면은 차량만 전소한 사건들이란 네,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에는 또 이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들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다시 옵니다. 네. 소비자가 자동차에 대해서 얼마나 전문가라고 그런 것들이 입증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 문제가 있고 세 번째로는 집단소송 제도가 우리나라에는 증권과 관련돼서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집단소송 제도가 없기 때문에 어디 소송 한번 해봐. 네. 한 3,000명의 예를 들면 피해자가 있다면 그중에 3,000명이 다 소송에 발빠르게 나서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뭐 1,000명 되면 1,000명에 대해서만 손해배상 해주면 되겠지.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외국 기업들이 존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아무리 행정명령을 발령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응해서 우리나라의 소비자와 관련된 보호법들이 보완을 해주고 뒷받침해주지 않는다면 결국은 외국 기업 같은 경우에 아까 이케아 사건처럼 네. 미국 내에서는 3배 이상 뭐 징벌적 손해배상을 받으면 너무 손해가 크기 때문에 그 미리 중재하거나 조정하거나 보상을 많이 해주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디 한번 소송 한번 해보자 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조금 우리나라 법이라는 게 좀 그렇습니다. 굉장히 뭐 무섭게 법은 만들어놨는데 맞습니다. 실제 저 당사자들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벌벌 떨 네. 내용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맞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일벌백계로 해서 조금만 진짜 내가 잘못을 해도 나중에 큰 코를 다친다 이런 교훈이 있어야 되는데 네. 이걸 왜 그럴까요? 누구는 뭐 우리나라 법 체계 자체가 영미법하고 좀 달라서 이렇다라고 하는데 그 핑계 아닐까요? 사실은 이제 예전 같은 경우에는 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자체가 없었어요, 우리나라에는.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냥 우리가 실제로 입은 손해를 대상으로 한다라고 했지만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못 갖고 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소비자와 관련된 제조물 책임법에도 있긴 있습니다. 그게 네. 재산과 관련되어서 아직 이번에 적용이 안 되는 거지 있는데 그것이 일반적인 소비자 보호법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반적인 특별한 개별법에 넣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집단소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일반적으로 법을 규제하면은 좀 더 되지 않을까. 법 체계 자체가 아예 들여올 수 없는 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도 하여튼 점진적으로 도입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너무 급격하게 도입할 경우 기업들의 부담이라든지 너무 그걸 위축시킬 수 있다. 기업 활동을. 뭐 그런 걱정도 합니다만 하여튼 그런 식의 부작용이 너무 크지 않는 선에서 어찌됐건 도입을 좀 해서 기업과 어떻게 보면 소비자와의 어떤 그 힘의 균형이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개정안들도 발의가 됐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같은 경우에는 신체나 상해 말고 신체 생명 말고 재산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도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자. 그리고 현재 제조물 책임법 같은 경우는 신체나 그런 생명 같은 경우에는 3배까지 손해배상에 대한 징벌적인 제도가 있긴 있는데 이 3배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왜 있냐면 그 영미법계에서는 불법으로 인한 수익을 얻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벌어간 것에 대해서 소비자한테는 손해가 그만큼은 없다 하더라도 불법으로 인한 수익이 자꾸 생기면 똑같은 일을 계속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수익을 다 뺏어오자는 건데 사실은 제조물 하자와 관련되어서 3배까지 뺏어와도 적을 수 있는 경우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액수를 조금 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자라는 개정안도 있습니다. 오늘 뭐 저희가 전체적으로 소비자 입장에서 지금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만은 혹여 우리 이 균형이라는 측면에서 이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집단소송이나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너무 또 성급하거나 빠른 속도로 도입할 경우 맞습니다. 우리가 자칫 놓칠 수 있는 어떤 부작용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예를 들자면은 액수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법에는 그 3배를 반드시 줘라가 아니거든요. 네. 그 안에서 판사가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합니다. 실제로 소비자에게 뭐 어느 정도의 피해가 발생했고 그저에서의 예를 들면 기업에서 어느 정도의 과실이 있었고 뭐 이런 부분들 왜 그 예를 들면 화재 같은 경우 화재가 발생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려를 해서 금액이 딱 정해진 금액이 아니라 어느 정도 조정할 수 있게 그리고 이제 입증 같은 경우에 사실은
입증은 회사들이 더 잘할 수밖에 없잖아요. 기술을 가진 회사에게 입증은 책임을 주되 그것을 면책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광범위하게 한다고 한다면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네. 때문에 본인들이 면책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이것을 입증하지 않을까. 네.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너무 소비자에게 몰려있는 것들을 약간 좀 분배하는 차원으로 먼저 개정이 된다면 기업에도 너무 부담을 주지 않는 한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끝으로 아마 BMW 사태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지금 현재 굉장히 다수의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우리나라의 집단소송 측은 굉장히 이례적으로 거의 186억 정도의 소송도 들어가 있는데요. 이 소송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결함이 차량에 있다는 것을 입증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처음으로 시작을 소송하는 게 어려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BMW 측에서 그 제품에 문제가 있다, 부품에 문제가 있다고 했기 때문에 자기가 인정한 모델은 그렇죠. 그렇죠. 그 이외의 모델은 그 어떻게 돼요? 이외의 모델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다고 봐야겠죠. 굉장히 어렵고요. 지금 집단소송 들어가 있는 것은 그 모델인데 그 모델에서는 그 부분은 괜찮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징벌적 손해배상까지도 청구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네. 그러면 좀 소액이에요. 그래서 소액이지만 저는 이번 건은 승소 가능성은 좀 높아 보인다. 이 여담입니다만 이 BMW 판매가 아무래도 최근엔 좀 줄었겠죠? 예, 그래서 판매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데도 이제 국내 차량으로 넘어가지는 않고요. 다른 독일 차량으로 좀 많이 소비가 바뀌어가고 있다라고 알겠습니다. 하시더라고요. 국내에서는 아니지만 누군가는 웃고 있겠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최단비 교수님 모시고 BMW 사태 이모저모 앞으로의 전망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양한 경제 이슈에 대해 해외 석학의 통찰을 들어보는 월드 나우. 네, 오늘의 주제인 BMW 리콜 사태처럼 기업과 소비자 이익이 충돌할 경우 이 둘의 충돌은 불가피한 것일까요? 이와 관련해 한번 재미난 충고가 하나 있습니다. 2014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툴루즈 일대학의 장키롤 교수의 일침입니다. Economists are often accused of not taking into account ethical concerns. If there is any crime, the state will step in actually to make up for the market failure. So, for example, like externalities with the climate change will impose a carbon tax. Governments don't always do that. There are also state failures. We need actually citizens and corporations actually to step in for the government and for the market and try to do the common good. And what I look at i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try to clarify the concept. The firm is doing good, on behalf of the stakeholders. So I, as a consumer, I'm willing to pay a little bit more for my coffee if I know it's fair trade coffee. And finally, there is the philanthropy, which is a reduction in profit. So basically, the firm uses its own money, the shareholders' money, in order to achieve the common good. It's a very controversial thing, but given there are also state and market failures, something has to be done at some point. So I think some limited amount of that philanthropy is actually quite useful. 네, 잘 보셨죠? 기업과 소비자 주권의 이해 충돌. 네, 단기적으로 문제가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 이 둘은 같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관계를 제대로 이해했을 때 그 기업이 초이익의 기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정의 경제 펀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